자, 오늘 지난주부터 대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기 오염 물질 몇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형태라든지 사건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기사 시험에는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무원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외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30년하고 46년만 알면 되고 2년에 한 번씩 생겼다. 이 정도. 그리고 공통점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온 역전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무풍이다, 역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기 바라고. 특히 LA 스모그하고 런던 스모그 비교하는 건 쉬워도 어렵지 않아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옥신 특징 같은 거 얘기했을 텐데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물질에서 보자면 다이옥신, 그 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라고 치면 요 물질 중에서 그런 거라고 치면 라돈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직업병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대기오염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식물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황산화물이나 그다음에 불소였나요? 불소화물 요 정도는 좀 특징 한 번만 좀 확인해 두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실내 공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대기라고 치면 원래는 그냥 실외 공기만 따졌었어요. 실외 공기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다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점점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다 실내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들로 살고 있는 실내 총체를 실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엄청나게 덥거나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거나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밖에 잘 안 나가죠. 심지어 휴가도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실내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보일러를 틀고 이렇게 집안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냉방과 또 난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실내 공간은 밀폐될 수밖에 없었겠죠.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효율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밀폐화를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예전 진짜로 한옥과 지금 요즘의 현대 시대의 어떤 건물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창문 같은 것들도 비교가 많이 되죠. 창호지나 이런 거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문을 닫아놔도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진짜 단순하게 요 이유 때문에 에너지 절감하고 효율 이런 이유 때문에 창문도 이중창이죠, 그죠? 이중창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이래서 거의 공기의 흐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중창 구조에 환기 시설이라고 설치해 놓은 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아파트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한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면 창문이 당연히 이중으로 돼 있고 맨 위쪽에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되게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을 뚫어놔서 그걸 열고 닫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공기의 흐름이 좀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환기 장치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실내 공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게 원래는 처음에 한 2002~3년 정도 때 공기청정기가 처음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24평형? 요 정도의 공기청정기가 얼마 냈는지 혹시 알아? 요 책만 했어요. 24평형이 요만 했어요. 지금은 24평형이다 하면 거의 이 교탁만 하죠. 아, 교탁은 너무 오버인가? 아무튼 이 정도만 해요. 되게 크죠? 거의 제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 높이가 될 텐데 예전에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필터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완전 공기가 들어오면 어떤 집진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기 반응을 일으키는 판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원소들을 그러니까 그 대기 물질들을 분해시키고
분해시키고 산소 원자만 2개를 붙여서 내보내는 게 공기청정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판이 살짝 조금만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추가되게 되면 산소 하나가 더 붙어서 오존이 나왔어요. 오존이.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맹점이 오존 발생이었는데 그 오존 발생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기청정기든 아니면 뭐 정수기? 예전에 정수기도 아마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음이온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음이온. 이게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제 산소가 나간다라고 하면 이온이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기 중으로 이게 나가나? 아니지. 이제 이게 나가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나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산소 공기가 나간다는 말이 맞는 거죠. 자, 근데 이 산소가 안 나가고 계속해서 오존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화학이나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오존이 나왔을 때 오존의 그 냄새 있죠. 특유의 냄새. 제가 복사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냄새가 이 냄새가 음이온의 냄새구나. 산소의 냄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끄지도 않고 계속해서 틀어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존이 아직까지는 환경 호르몬에 속하진 않지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질환, 질병, 뭐 심지어는 사망까지, 뭐 어린애들은 사망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그 공기청정기가. 그래서 1년도 채 안 되나? 한 1년 정도 막 붐이 일다가 공기청정기 갑자기 안 나왔죠. 안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게 그 필터가 들어가 있는 큰 거였습니다. 근데 필터를 이제 넣어 놓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염된 공기가 걸러지고 하니까는 오존이 발생되는 빈도는 줄었는데 그래도 필터의 어떤 교환 중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맞추면 또 이제 다시 오존이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존을 또 없애는 필터라고 하는 헤파 필터를 또 이제 집어넣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제대로 좀 또 이제 점점 나아지긴 했으나 그게 또 오염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교환되지 않으면 또 이제 오존이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봄철이나 이럴 때 미세먼지 많고 그럴 때는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틀어놓을 텐데 약간의 어떤 내가 맡아보지 감지하지 못했던 향이 난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90% 이상 오존일 거예요. 그럴 때는 가동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실내 환경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제 그런 공기청정기 가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환기예요. 무조건 환기입니다. 환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왜 나왔냐면 그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옛날 집이나 이런 데는 환풍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후드밖에 없죠. 집에 그 음식할 때 위에 후드밖에 없죠. 근데 또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집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당연히 그 공기 정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풍 시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옛날 아파트는 또 없어. 옛날 아파트는 또 없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 무슨 박스라고 이게 여기 이제 초인종 누르면 사진 보이고 이거 뭐라 그러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거랑 그 밑에 뭐 전등 켜고 막 이런 뭐 있잖아요.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잘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그 공기 순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순환기가 가동되는 그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가동해 놓으시면 혹시 그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게 아예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존이 발생할 정도까지 틀어놓으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요. 밀폐화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밀폐화가 되는 창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밀폐화를 시키는 또 대표적인 그 시설물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실내 공간이 밀폐화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시설물. 그게 회전문이죠. 회전문. 사람은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은 절대 안 열리죠. 안이랑 밖이랑 통하지가 않죠. 회전문이 굉장히 대표적인 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내 공간을 밀폐화시킨. 자, 그리고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일단 뭐 시멘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시멘트 같은 게 대표적으로 무슨 화학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당연히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암석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거니까 거기서 뭐 라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건축자재다라고 본다면 합판 넣을 수 있겠죠. 합판, 그죠? 가구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어디 뭐 벽을 이렇게 뭐 할 때도 그렇고, 마루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합판. 우리가 통나무 그냥 원목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무겁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도 마찬가지. 톱밥이나 아니면 얇은 판때기를 계속 본드로 붙인 거죠. 그러면 그런 합판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화학 물질은 뭘까요? 그런 거 이제 뭐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마 가정이나 건축물을 건설을 할 때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대부분들이 화학물질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내 환경에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인은 이렇습니다. 생활 습관이 변화됐고요. 이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건 외부에서 많이 생활하던 게 이제 내부에서 생활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 될 거고,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내부.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생활 수준이 안 좋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들을 많이 할 거고, 그죠? 생활 수준이 좀 좋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겠죠. 이건 뭐 얘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많이 됐다. 자, 요거는 약간은 이제 조금은 이제 가릴 수가 있는 게 전에 살짝 얘기를 했나요? 여기서는 화관법보다는 이제 화평법 때문에 이 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13년인가요? 4년인가에 이제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화평법이 발효가 된 거는 대표적인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였고, 얘는 이제 그 구미 불소 누출 불산 누출 사고죠. 그 사고 때문에 여기 이제 생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새로운 오염물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물질을 내가 어떤 화학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 예를 들면 살균에도 좋고 라고 한다면 그냥 사용하면 됐어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그냥 사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을 살균할 때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니 효과가 좋은 거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생각하지 않고 살균은 잘 됐어. 이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나중엔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EU에서는 리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리치라고 하는 규제가 있는데 그 리치라고 하는 규제를 거의 따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이 화평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떤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어떠한 새로운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화평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 그나마 예전보다는, 이 화평법이 진행되기 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집증후군.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된 건축자재로 인해서 입주자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 화학 재료들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그리고 빠른 시공, 편리한 공법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되고. 이거죠. 포르말데히드 많은 목재 가구를 제조했다. 그리고 이중착 이런 것들 때문에 밀폐 환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다. 자, 증상은 뭐 다 아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 기관지, 알레르기성.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 이게 좀 크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 실내 공기 오염을 측정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학위를 받고 인하대학 병원하고 이제 환경공학과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어떤 어린 아동들이 알레르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토피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실내의 어떤 오염물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거는 환경공학과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의학 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예상을 했던 이제 물질들이 이제 포르말데히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었더라? 무슨 독성 물질이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뭐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연관성이 제일 크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 일산화탄소가 더 문제가 됐었나 봐. 그렇게 제 기억에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이건 약간 여담인데, 우연찮게 그 어떤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 가정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었어요. 지금 사는 곳 말고 나중에 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만 그 기저제들을 갖고 갔길래 우리 집도 한번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포르말데히드가 측정했던 모든 집보다 우리 집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이들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 집은 그나마 이제 요즘은 좀 솔직히 좀 극성이잖아요. 훨씬 더 깨끗하게 입히려고, 훨씬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손에 흙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뭐 환기도 워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좋다고 하는 무슨 패치 같은 것들도 다 붙이고, 빨래도 많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인들만 지내는 집은 그나마 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은 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에서 환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세습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일단 화학물질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에는 좀 약간 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물질 특유의 어떤 물질에 반응하는 어떤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실내 공기 오염이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수시로 환기.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탈취 기능용품을 이용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탈취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또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죠? 탈취와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탈취제라고 하는 무슨 액상으로 되어 있는 탈취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탈취제에는 당연히 화학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취제의 또 가장 대표적인 액상 탈취제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그런 락스 같은 것들도 탈취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산화탄소란다. 산화염소라고 얘기하나? ClO2를 뭐라고 얘기하지? 산화염소라고 하나? 아무튼 뭐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걸 뭐 호흡기로 뭐 들어가거나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탈취제인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그런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탈취 기능은 있지만 인체에도 거의 무해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방향제는 좀 달라요. 향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화학물질이 필요한 거겠죠. 무조건 화학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벤젠류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향족 원소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제의 사용보다는 그래도 탈취제 중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물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인체 건강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세탁할 때 우리가 그 피존, 다우니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피존, 다우니가 뭐야? 그게 섬유유연제잖아. 원래 섬유유연제. 그래서 원래 요즘엔 세탁기에 그것도 있죠. 섬유유연제 넣는 그 공간이 따로 있죠. 그러면 세탁이 일어나고 헹굼이 되고 헹굼의 맨 마지막 단계에 그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맞는 걸까요? 자네도 그렇게 빨래하지. 그것도 말 그대로 섬유를 유연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게 역할이에요. 향이 나는 게 역할이 아니죠. 향을 내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냄새가 안 나면, 피존과 다우니의 그 향이 안 나면 빨래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런 향이 나야 너무 깨끗하게 느껴져. 그죠? 그러니까 적정량보다도 많이 넣어. 그게 우리는 이제 옷을 입었을 때 그런 향기를 느끼게 되면 어떤 이런 방향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계속 호흡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제나 이런 뭐 다운이나 뭐 피존이나 페브리즈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향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빨래할 때는 그 섬유유연제는 섬유유연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냄새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세제하고 같이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세제하고 같이 넣어서 막 몇 번을 헹궈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섬유유연제 역할도 하고 냄새는 좀 날아가고. 근데 빨래하면 또 싫어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또 너 냄새 안 나네? 뭐 이러면서 싫어할 거야. 아무튼 그런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식물은 뭐 CO2를 당연히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뭐 여러 가지 정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식물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 식물을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일반적인 화학물질을 좀 정화한다. 가스상의 어떤 오염물질들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먼지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먼지가 쌓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사무라이의 보스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무슨 뭐 헝겊으로 이렇게 난을 이렇게 닦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라든지 뭐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앉아서 이렇게 닦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비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비산하게 되면 먼지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먼지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미생물 같은 것들이 이제 부유세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세균 번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식물 재배하는 것과 물론 좋긴 하겠지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먼지와 이런 개념에서는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온도랑 습도 유지하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집중공원에서 가장 그래도 그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뭐 한 40%, 50%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베이크아웃이죠. 들어보셨죠? 베이크아웃은 다? 새집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학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이빠이 트는 거죠. 보일러를 이빠이 틀고 문을 다 닫고 이제 나와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됩니다. 하루 종일 틀어놔면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화학물질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화학 반응이 더 활발해져서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 가서 보일러 끄고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럼 빠져나왔던 화학물질들이 다 환기돼서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뭐 1, 2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새집이라고 하면 뭐 솔직히 뭐 그 저 난방비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렇지 뭐 2, 3회 뭐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한 50% 이상의 화학물질들은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 이건 이제 여기 책에는 없는데 그리고 책이나 아니면 어디 뭐 방송이든 아니면 어떤 뭐 전문서적이든 이런 데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새집증후군이나 아니면 어떤 집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없앨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양파를 이용하는 거 있습니다. 양파. 그러니까 뭐 새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간 집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뭐 또 도배도 하고 이래서 또 그런 화학물질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나면 그 베이크아웃을 또 시키고 이래도 그래도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냄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양파를 뭐 한 이렇게 한 포대 하나 사서 그냥 껍데기째 이렇게 한 반 정도만 갈라서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놓으면 돼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 양파의 그 가스상의 물질 흡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서 양파로 그런 발생하고 있는 화학 물질을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럼 집에서 양파 냄새가 퍼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파 냄새 안 퍼져요. 안 퍼지니까 한번 저를 믿고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딩 증후군. 세입 증후군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사무실 같은 데서 생기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빌딩이다라고 하면 이제 사무실의 개념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질병이고 세입 증후군하고 뭐 거의 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이거 레지오넬라균 뭐예요, 이거? 냉방병을 일으키는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포르말데히드, 성면화돈, 전자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똑같은 내용들이죠. 환경 친화적인 건축 기술, 그 다음에 환기, 냉난방, 쾌적한 온도, 그리고 뭐 똑같아요. 이거 휴식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깥에서 진짜 공기를 마시고 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도 좀 나가요. 쉬는 시간에. 사무실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뭐 대표적인 게 탈취제 같은 거 활용하는 거죠.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자, 화학물질 과민증. 자, 요거는 뭐 요게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이상 여러 종류 화학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효화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화장품, 향수, 담배, 드라이클리닝 용매, 플라스틱, 가스 등등등등등등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물질,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그런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뭐 나머지들은 다 뭐 그럴 거고, 화장품들도 막 뭐 나야 뭐 화장품 남자니까 잘 사용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화장품 이거 사용하다가 이거 사용하면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과민 반응에 이제 속하는 거고, 향수도 마찬가지. 드라이클리닝 용매 같은 경우는 우리 가끔은 자주 맡기는 건 아니지만 뭐 1년 뭐 입었던 뭐 겨울 옷이라든지 이런 건 드라이클리닝 잘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로 빨게 되면 수축하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이게 유기용제로 빠는 거죠. 뭐 사이오마탄소도 들어가 있고 뭐 벤젠 같은 것들도 이용을 하게 되고 뭐 이래요. 자, 그럼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오면 세탁소에서 막 뭐 다림질을 해라 뭐 아무튼 이게 비닐에다가 싹 이쁘게 해서 이제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겨울 옷이다, 봄에 빨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겨울에 입어야 돼.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넣어놓죠, 그죠? 그대로 넣어놔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이클리닝 용매에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유기용제, 벤젠, 뭐 사이오마탄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인체에 유해하죠. 디클로로에틸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휘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갖고 오자마자 비닐 벗겨야 됩니다. 갖고 오자마자 비닐 벗겨야 되고, 비닐이 있으면 날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열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겨울에 입으려고 그걸 빼고 입으면 당연히 석유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잘 날아가서 갖고 오자마자 비닐을 벗기고 넣는 게 아니라 환기되는 데에다가 어느 정도 놨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서 하나하나 반응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 와, 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아무튼 그렇고.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전자파,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거에도 반응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증기압이 높은 거죠. 쉽게 증발되고요. 발암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학 반응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재가 여러 가지가 생겨나면서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톨루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메탄이라든지 아세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장품, 향수. 그러니까 탕 했는데 뭐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게 뭐예요? 증발한다는 뜻이죠. 증발하면서 이제 온도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날아가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다라고 하면 희한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들이 대부분 포르말데히드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극성 냄새를 갖고요. 가연성 무색의 기체예요. 가연성 무색의 기체. 얘가 이제 액상화가 되면 포르말린이라고 얘기하죠. 포르말린. 그래서 마취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동물 같은 거 실험하고 이럴 때 마취제로 사용도 되는 그런 게 포르말린이죠. 살균제, 방부제 같은 것들로 이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발생원들이 이런 거죠. 단열재, 장농,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농도 원목으로 만들면 괜찮아. 합판 같은 것들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되게 접착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착제. 이거요. 방출되는 기간이 거의 4년 이상, 4년 반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반. 그러니까 4년 반이면 솔직히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상 하나에서도 4년 반 동안 계속 포르말데히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뭐 외우는 것들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뭐 수명 단축, 그다음에 뭐 시정 감소 등등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실외 대기가 들어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건 비산되는 거예요. 실내 바닥에 있었던 먼지가 비산되는 거. 뭐 환기하면서 먼지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사람 몸에 있었던 그런 먼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뭐 요리가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반응하면서 이제 먼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내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면. 성면은 뭐 요즘에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성면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 건물들에는 아직도 성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뭐 건물이나 이런 데는 관리를 거의 안 하겠지만, 이런 뭐 공공 건물 같은 데에는 거의 성면을 없애는 작업들을 거의 하죠. 거의 해요. 저 학교에 있을 때도 방학 때마다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성면 제거 시공들을 계속 했어요. 나는 볼 때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면이 아예 사용되지 않는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거예요. 암암리에 사용이 좀 됐던 거겠죠. 성면 계속 이제 없애는 그런 공사들을 맨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면 보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옛날 건물 천장 보면, 지붕 보면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이걸 슬라브라고 하나? 슬라브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요. 이게 뭐 영어인지 일본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슬라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도, 성면이 되게 좋죠. 단열도 잘 되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뭐 건축물로서는 뭐 너무 좋아. 그리고 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느낌에는 모르겠지만 성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땅을 밟는다라고 하면 또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뭐 그런 면 같은, 실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푹신하다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건축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고. 그래서 옛날 건물들 대부분의 어떤 그 지붕을 보면 기와 아니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슬라브라고 하는 거였어요. 시골이나 군대나 이런 데 가면 여기다가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지금 안에 성면이 있어요.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길고 가늘고 강한 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같이 생겼는데, 현미경으로 성면을 보면 이렇게 막 실같이 생겼는데, 실같이 생긴 것들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 폐나 이런 데 박힌다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죠.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건축물로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쓰였죠. 보온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폐성면증, 폐암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 최근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부유세균, 다습, 환기가 불충분, 그럴 때는 당연히 생기겠고요. 세균이니까 당연히 질환들을 일으키겠죠. 질환들을 일으킬 거고, 살포제, 공기정화기 이런 데서 많이 생겨요. 세척 안 해주고 이러면 뭐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가습기에서 무지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 가습기는 분해가 잘 안 됐던 거 아세요 혹시? 물 담는 통, 그 다음에 이 수증기 나오는 입구, 출구, 그거밖에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막 뭐가 끼는데 먼지랜다. 뭐 좀 오염물질들이 낄 텐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세척도 안 하고, 분리도 안 되니까 또 세척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말고.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기인했던
얼마나 좋겠어. 다습하고. 그죠? 세균이 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습기가 그냥 세균이 나오는 그냥 그냥 기계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분해가 많이 되죠. 세세하게. 그러면서 이제 세균 좀 세척만 잘해주게 되면 세균을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죠. 애완동물도 그래서 뭐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애완동물을 좀 많이 키우면 안 된다라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것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뭐 근데 최근에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써도 안 되지. 반려동물이라고 써야 되지, 그지? 반려동물, 그지? 반려동물. 이 너무 이제 깨끗하게들 키우잖아요. 그죠? 목욕도 잘 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한테 더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서 생존, 주로 호흡기관에 균주가 된다. 세균수가 먼지의 농도에 정비한다. 먼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농도가 증가한다. 그 실내 공기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 먼지도 측정하고 세균도 같이 측정을 했어요. 이건 정확해요. 먼지의 농도가 높은 집은 당연히 세균의 농도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낙하세균은 낙하하는 거. 그리고 낙하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게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그 알레르기하고 연관성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낮은 농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나오기가 쉽죠. 요리하거나 이럴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연소할 때 그냥 나오는 거니까. 탄소 성분의 연소 시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아무리 그 후드 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해도 100% 흡입되는 건 아니니까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가장 일반적인 오염원이기 때문에 또 알레르기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었나 봐요. 자,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 오염의 어떤 지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산화탄소는 뭐의 지표 물질이에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의 또 지표 물질이죠, 그죠?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지표 물질이기도 하고, 그 지구온난화 물질의 지표 물질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 자체가 굉장히 뭐 독성이 강한 물질인가요? 아니죠. 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없어요. 없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간에는 다른 오염물질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어떤 비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물질로 좀 되고 있고 실내에 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다 보니까 사람이 또 많아지면 오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지표물질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간의 대사정행위에서 생산이 되고요. 호흡기로 배출되고 완전연소시에 발생을 하고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한 수준을 대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산림이 계속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대기의 농도가 그 뭐 330, 350이 아니라 400이 훌쩍 넘어갔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죠. 그리고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실외에서의 그 이산화탄소의 일반적인 농도가 한 330에서 35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높아졌지만 이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실외가. 그럼 그냥 일반 가정의 실내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의 농도일까요? 실내 CO2 농도가. 이건 실외고 대기. 일반적인 실내. 우리가 그냥 가정이다라고 보자면 보통 어느 정도 될까? 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비슷할 거야? 높아? 낮아? 높아요, 훨씬. 실내가 훨씬 높아?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700 왔다 갔다 해요. 600, 뭐 50배에서 거의 한 700 전후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뭐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지나? 그래서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체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는 강의실 같은데 내가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CO2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얘보다도 높겠죠. 거의 한 900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 숨쉬기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이 내부에 포화 농도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공기가 다 합쳐져서 어떤 포화를 이루게 될 텐데,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져야 우리의 호흡이 좀 약간 불안정해지고 좀 숨이 가빠지고 막 이럴까? 1000 이상 정도가 되면 약간씩 이제 그래요. 호흡이 약간 가빠지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무튼 이렇게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방 호흡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죠? 불쾌감을 준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불쾌감을 준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호흡이에요. 거의 대부분 호흡입니다. 그래서 1000 이상 정도가 돼야 이제 호흡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흡 맥박 빨라지겠죠?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죠? 호흡 맥박. 예전에 그 사형 제도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뭐 교수형 이런 게 아니라 비닐봉다리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채워놓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산소 양이 얼마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로 그냥 죽는 거죠. 숨을 못 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좀 있어요. 700 정도가 다수가 이제 제시라는 경우에 허용 농도, 그죠? 허용 농도라고 되어 있고, 1000 이상이 되면 이제 환기 계산에 사용되는 농도라고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불쾌감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2000 이상이 되면 상당한 게 불쾌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쭉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문제가 이제 되는 농도가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존. 아까 얘기하면서 오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해조류 냄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그 철가루 냄새 뭐 이런 거 같아요. 철비린내 뭐 이런 그런 걸 유발하고요. 뭐야? 복사기, 레프린트, 팩스 다 뭐야? 빛이 나오는, 그죠? 사무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문 옆에 앉으라는 소리예요. 안 좋은 자리가 2개를 준다라고 하면 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복사기 옆, 그다음에 문 옆, 춥거나 덥거나 문 옆 이럴 텐데 여러분들 무조건 문 옆에 앉는다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오존이 무지하게 나와요. 자, 환기 부족 시에는 고농도 오존에 폭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크죠. 호흡이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이런 것들, 그다음 반복 노출 시에는 폐에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오존. 자, 이산화질소, NO2죠, NO2. 흡연, 건축자재, 뭐 난방, 연료 뭐 등등. 이게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NO보다는 훨씬 더 자극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폐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라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연적인 방사성 뭐 오염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무색무취, 다 무미입니다. 그냥 건축물에서는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축물에서 그냥 다 나온다. 왜? 토양이나 광석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건축자재로 이용을 했을 수밖에 없으니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폐암을 유발시키는 거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연관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돈은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그 지하철, 지난번에 지하철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난 시간에 심각했죠. 심각성이 좀 나왔었죠. 그 침대 사건 때문에 훨씬 더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라돈의 얘기를 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어요.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조금의 문제점이긴 한데, 이 라돈은 아까도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건축물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위험한 폐암을 유발시키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방사성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체코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집을 계약할 때 라돈의 농도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라돈의 명시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기준치보다 높거나 이러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내가 계약을 예를 들어 취소한다라고 하면 계약금을 뭐 이렇게 얼마 2배인가를 물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반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건축물을 계약할 때 그런 게 이제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허가 낼 때도 집을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토양 밑에 이렇게 짓게 될 거고 이 토양과 집 건축물 사이를 다 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게 집 내부로 라돈이 이제 발생해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밀폐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것마저도 모자르다 싶으면 여기에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서 라돈을 빼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건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없죠. 그만큼 위험한 물질인데 조금 등한시하는 나라죠.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이 환경 분야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자, 이건 발생원하고 인체 영향을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거고요. 얘기했던 거고 지금 나눠드린 거 한 번씩 보시면 한 번에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